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약 한 달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막바지 운영이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시작부터 고성이 이어졌는데요. 정회된 후에도 설전이 이어지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의 배를 밀치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배치기로 끝난 국감, 배치기만 남은 국감, 이런 헤드라인을 장식한 채 마무리된 국감.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황서희 씨. 네, 오늘 지방 방향 이동이 가장 힘겨운 시간대를 막 지난 만큼 고속도로 상황 여전히 불편한데요. 1번 경부선 부산 쪽 경기권에서는 동탄분기점부터 남사까지 11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충청권을 지나는 게 가장 답답합니다.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분기점을 지나 청주 분기점까지 총 40km 가까이 밀리는데 이 구간을 지나신다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도 경기권인 모가 부근에서 주춤한 뒤 충청권인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12km 구간 가장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경기권 안에서만 정체인데요. 특히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덕소 3패부터 서종까지 15km 길게 밀렸다가 이후 강원권 안에서는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정체 구간 자체가 많은데요. 용인과 호법 분기점 또 이천 부근에서 10km 미만씩 막히고요. 강원권에 진입하셨다면 새말과 둔내 터널에서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황서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 KBS 이온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3명 사망입니다. 아이고, 지난 6일 그 안타까운 사고 관련 소식이죠? 네, 지난 6일 오후 2시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현장엔 총 9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 7명이 매몰됐습니다. 이제 7명 가운데 5명은 수색 중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그 5명 가운데 3명이 이제 사망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나머지 2명은 구조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하. 이제 며칠간 야간 수색까지 이제 소방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몰자 남은 2명은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2차 붕괴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뭐 크레인 같은 중장비도 이용할 수 없고요. 이 소방 구조대원들이 직접 잔해 내부로 들어가서 내시경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사고 현장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 현장 내에서는 이 뭐 철구조물 그리고 건축 자재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는 상태여서 이 그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이 주변에 뭐 강한 바닷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수색에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현재 사고 수습에만 소방 515명, 관계기관 366명 등 9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이제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가 2021년에 가동이 중단돼서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곳이었어요. 이제 오는 16일에 발파 작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고 당시에는 이 해당 타워를 철거하는 발파 작업 때 이 구조물이 한 번에 좀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이 철골을 미리 잘라놓는 그런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매몰된 작업자들은 이 약 60높이의 타워인데 이 중간 한 25m 부근에서 이 구조물을 절단하는 이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 붕괴가 일어나면서
바로 메모리 된 겁니다. 뭐 수사기관, 검찰 등에서 즉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뭐 그 근처에 추가 붕괴 위험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이 붕괴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될 당시의 충격으로 이 인근에 붙어 있는 다른 보일러 타워들에도 충격이 가해져서 이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또 해당 타워들도 이 사고가 난 타워랑 마찬가지로 그 사전 취약화 작업, 이 철골을 자르는 이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던 터라 추가 붕괴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고요. 이 중앙사고수본부는 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다른 타워를 해제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붕괴된 타워가 5호기인데 이 주변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현재 발파에 필요한 준비 사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4호기, 6호기 해체가 또 필요한 이유가 이걸 해체하면 수색 작업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 4호기랑 6호기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 수색 구조원들도 더 좀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들을 우선 뭐 보강해서 구조 활동을 할지 아니면 아예 해체해서 위험을 없애고 이제 수색을 할지가 좀 논의가 이어졌었는데 결국 해체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해체는 다음 주 화요일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두 번째는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항소 포기입니다. 이게 어젯밤 자정이 넘어가면서 결정된 거죠? 네, 이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건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 항소 시한이 이제 자정 어제에서 오늘 넘어가는 자정이었거든요. 결국 검찰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장을 자정까지 내지 않으면서 자동 항소 포기가 된 겁니다. 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좀 바뀌냐 이 부분을 보면 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심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1억 1천만 원이 선고가 됐고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징역 8년과 추징 428억 원, 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징역 4년 뭐 이 정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대략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길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이 성남의뜰 당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뭐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런 혐의거든요. 네.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해당 수사팀은 반발하고 있죠? 네, 이제 수사팀은 윗선에서 좀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좀 파장이 지금 좀 생각보다 커질 거로 보이는데 이 검찰이 보통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은 이 선고가 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하면은 대부분 항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처럼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당초 검찰 역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좀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충돌을 했었습니다. 이 막판 논의 끝에 검찰이 결국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수사팀이 입장문을 오늘 밝혔는데 이 수사팀은 법률적인 쟁점들과 일부 사실 오인 그리고 뭐 양형 부당에 대해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이 대검 지휘부 지난 보고가 6일. 네. 6일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내부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어제 오후에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이제 수사팀이 밝혔습니다.
그러다 상소장 제출 시한인 그 자정까지 기다려보다가 이 자정이 임박해서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이제 수사팀이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야당은 즉각 비판하고 있죠. 네, 이번 사건이 좀 더 눈길을 끈 이유가 이번 대장동 사건이 현재는 심리가 중단된 그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좀 야당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결국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이제 딱 0시에 맞춰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논평도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사건 무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법무부 의견을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점을 좀 꼬집어서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친명 좌장으로 좀 불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막은 그 정치적 개입에 따른 무마다. 검찰 권력이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 농단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들이 오전 내내 쏟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인정입니다. 그동안 계속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고가 가방을 2차례 받았다고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간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갑작스레 말을 바꾼 건데요. 이 김 여사 측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되는데 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방 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경우는 받지 않았다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 수수의 경우에도 이제 가방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통일교와 어떤 형태의 공모나 청탁 이에 따른 대가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받은 선물을 쓰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제 지난달 공판에서 이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잘 받았다는 확인 통화도 했다고 이제 증언을 바꾸면서 김 여사 측도 입장이 좀 바뀐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 좀 새로운 의혹이 특검 수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김건희 특검이 그제 6일 이제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2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가방 중 한 개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가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KBS 취재 결과 해당 편지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김기현 의원이 2023년 3월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넸다는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오전에 자신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게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었을 뿐이지 이 청탁이 아니었다.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제 자신이 당시에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 따라서 향후 김기현 의원의 이 당대표 당선에 김 여사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원한 정황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알선 수뢰죄나 사후 수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김기현 의원이 2022년 말 12월 말에 처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이 김 의원 지지율이 나경원 다른 후보인 나경원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 부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여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향후 이후에 이제 친윤계에서 좀 전폭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면서 결국 김 의원이 당시 당선이 됐던 만큼 이제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력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펀치 1, 2, 3였어요.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25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는 그 밖에 남부 지방과 충청 남부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60, 남해안에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 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중부 지방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리 없겠고요.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18도, 전주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물러난 뒤에는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부터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화요일에는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주 중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날이 추워진다고 하는 만큼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분들로 도로 곳곳이 일찍부터 어려워졌는데요. 평소 주말 밀릴 때보다 30분씩은 더 여유 시간을 두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하행선 최대 정체 시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정체 모두 50km 구간에 달하는 가운데 동탄에서 남사, 천안과 청주 부근, 경기 충청권으로만 42km 구간이나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도 경기 서부권 상습 정체 구간인 송대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에서 경기 동부권으로는 북한산과 연결되는 길목이죠. 구리에서 판교 쪽 통일로부터 노구산 1터널 구간 내내 답답합니다. 이 밖에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 영덕 분기점 1차로와 남해 일지선 함안 방향 마산 요금소 부근 1차로의 사고 구간도 살펴서 잘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 명성황후 처소에 다녀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물품을 대여했다. 이런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기록이 삭제돼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자, 관련한 이모저모 이야기 역사학자 한 분 초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이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복궁 건청궁 내에 명성황후 침실인 곤영합 여기를 둘러보고 그 이튿날 왕실 물품을 대여해 갔다. 이 역사학자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문화재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때 그 빌려간 물건들이 실제 유물은 아니고 재현품이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나라의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간직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슨 얘기에 따르면 행사가 있어서 잠깐 빌려갔다라고 하지만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행사 끝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워낙은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까먹고 안 돌려줬다면 그건 나태한 거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장식한 데 썼다면 그거는 오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같은 역사를 연구한 사람마저도 무언가 유물을 정말로 접하거나 그 조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절차라는 것은 그것이 유물을 지키기도 위했지만 그게 원칙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이 되면서 선서를 할 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문화 창달을 그 위해서라고 선서를 하는데 정작 그런 걸 지키지 못한
그 법을 넘어선 행위가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물품대요. 이전에 알려졌던 사실은 명성황후 침전에 단둘이 들어가서 10분간 머물렀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네. 이 명성황후 침전 우리 역사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 경복궁은 워낙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고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때 한번 불타버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이 1865년에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영합이라고 하지만 그게 건천궁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거는 고종이 명성황후와 둘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궁궐 안에 지은 또 다른 궁궐인데 사실상 궁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양반들의 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붓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종이 자기 돈을 지어서 세운 건물이었거든요. 아, 사비로 네, 지었어요? 예.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곤영합에서 일본의 그 명성황후가 시해를 됐고요. 그리고 건천궁의 동쪽에서 그 시신이 불에 태워주는 정말 한국사에서 다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비극이 근데 벌어졌습니다. 그 공간에 그 경호원도 없이 단 둘이 들어가서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고 뭐 무슨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니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장소에 머무는 게 오히려 더 그 화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거기 뭐 부적 붙인 거 아니냐? 무슨 뭐 기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는 그 역사 쪽을 알지 주술 쪽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종과 명성황후는 그 살아서도 힘들었고 죽을 때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다. 네. 고종은 독살 위협도 당하고 또 이제 강제로 폐위당하기도 했고요. 죽었을 때도 독살에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자식복도 없었고 죽을 때도 그렇게 험하게 죽었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사람들의 기운을 받는 주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귀를 받으면 더 험악해지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근정전 용상에 앉았다. 그걸 뭐 차기 대권을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유교 국가의 그 정점인 게 왕입니다. 그리고 근정전은 그 왕이 즉위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경복궁 가보시면 아는데 그 근정전은 겉으로 보기 2층 건물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천정이 굉장히 높고요. 왕을 상징하는 1월 오봉도의 그 어좌가 정말 그 높고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품이 있는 곳인데 그 근정전이라는 이름의 근자가 열심히라는 근자거든요. 워낙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나라 일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라. 그런 뜻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게 조선의 왕권이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초월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 그리고 왕이 잘 있는 자리나 그런데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됐고 심지어 왕이 가는 길을 함부로 침범해도 곤장 100대가 법률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옥좌에 앉는 게 사실 이미 조선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라 드라마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 왕자에 앉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해서 그 왕이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그 기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의 충분한 책임과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않는다고 해서 대권이 되면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를 살짝 넘어 들어가서 하는 그런 나쁜 장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복을 부르기 위해서 보통 이 길지를 두고 다툼도 많이 있었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는 요즘은 좀 덜할지도 모르지만 풍수지리,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불러내는 좋은 길지를 찾아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 특히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조상님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릉 지을 때도 직관들 데리고 가고 얼마 전에 그 영화 파묘에 나온 것처럼 예. 직관이 봐서 좌청룡 우복룡 해서 여기 길지를 찾는데 문제는 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남의 복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것도 영화에 나온 건데 첩장이라고 해서 남의 무덤에 자기 가족의 그 시신을 묻어서 그 길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길지라는 데가 또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문화재들 중에서도 이런
첩장이라든가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 가면은 그 세종대왕과 단종대왕의 태실이 있습니다. 이 태줄을 항아리에 묻어서 그걸 묻어놓은 데인데 지금 이게 워낙은 조선 왕조의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소였지만 이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 땅들의 소유자가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태실이 있는데 개인들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이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양주에 회암사지가 있는데 그 순주 때 1821년에 광주의 한 유생이 거기에는 이제 무학대사라든가 나옹이라든가 유명한 승려들의 부도탑이 있었는데 그걸 깨부수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훔쳐가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를 묻습니다. 세상에. 길지를 노리고 복을 노린 거지만 당연히 그 당시 조선에서 걸려서 아니 이게 불교가 물론 그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지만 이게 유적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부수면 어떡하냐.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부도지는 복구하고 그 부순 사람은 처벌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국가 유물 훼손, 과거 그 문화재 훼손 문제도 참 많았었죠. 그렇죠.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요. 가장 유명한 걸 따지면 역시 석촌동 고분군에 있는 삼호분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호분 무덤은 지금 현재 누가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의 고분 중에서 가장 커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죠.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근초고왕 그 사람의 무덤이 아닐까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보시면 지금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이 석촌동 고분군 바로 밑에 석촌 지하차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들어진 게 1983년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 도로가 그 고분군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이 와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 석촌동 3호군 고분을 그 곁을 싹 깎아서 마치 터널 만드듯이 다 파헤치고 부숴버렸다고. 그래서 요즘은 문화재가 나오면은 공사도 중단해서 다 예.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 예. 1983년엔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냥 다 부수고 안에 있는 유물들이라든가 옹관이라든가 심지어 유해까지도 다 나동불하져 있어서 이 학자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걸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걸 또 이제 정부한테 알려서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이 전부 문화재 유전 보존지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서야. 예. 그리고 지하차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무너뜨린 데는 전부 복구를 했고요. 근데 지금도 지도를 딱 보시면 그 지하차도가 지나간 길이 3호군 고분위를 이렇게 깎아내는 것이 딱 똑바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려 나갔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좀 진짜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뭐예요? 이번 에이펙에서 그 전시됐던 금관 중에 하나인 서봉촌 금관입니다. 이 서봉촌 금관은 그 일제 강점기 때 발굴이 되었는데요. 당시 발굴했던 사람이 그 평양박물관장이었던 고이즈미 아키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스웨덴 생태자였던 그 구스타프 아돌프 9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 황태자가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발굴하고 그렇게 발굴된 것이 서봉촌 금관인데 여성이 썼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그 술을 마시고 평양 기생들을 불러서 놀다가 그 중에 하나인 그 기생을 골라다가 그 차릉파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신라 여왕으로 만들어줄게 하고 그 천년된 신라 금관을 씌우고 목걸이도 씌우고 허리띠도 둘러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생한테? 예. 하하.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자기들 때는 재미나게 놀았죠. 근데 그 사진이 당연히 언론에 퍼지게 되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서봉촌 금관을 보면은요, 이 천년된 이 귀한 유물을 산 사람한테 억지로 끼우다 보니까 찢어진 데하고 이제 그 영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고곡들 그런 게 떨어진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았지만 이 고이즈미라는 사람은 이제 변명하기를 이 사진을 그 멋지게 찍어서 자기 책에 싣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사정 보면 뻔한 게 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 역사적인 유물을 자기 것처럼 남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런 일을 벌이고도 이 고이즈미한 사람이 별다른 처벌을 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도굴 전혀 없이 완전한 형태로 발굴된 그 무령왕릉은 지금 잘 보존되었나요?
그 무령왕릉 하면은 이게 정말 한국 고고학계의 정말 통한의 기억입니다. 왜요? 이게 백제의 왕릉이나 그런 유적들은 굉장히 많이 도굴됐어요. 발굴이 안 되다가 이게 처음으로 한 번도 도굴이 되지 않은 귀중한 무덤이 발굴된 겁니다. 거의 뭐 투탕카멘 무덤처럼 이 조선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죠. 예.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감수성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아서 왕릉이 발굴됐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 온 거예요. 구경 와서 왁자왁자하게 몰려와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리고 또 소문이 돈 게 금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훔쳐야겠다. 그런 얘기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무덤 그 왕릉 주변에 있었던 공권력이나 그 고고학 발굴대로서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급하다. 빨리 발굴을 끝내버리자. 그래서 그만한 왕릉을 발굴하려면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그 조사서도 보고서도 많이 찍으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 12시간 만에 발굴을 끝내버립니다. 12시간 만에? 네. 하하. 집을 치워도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참여하신 분의 기록에 따르면 대충 사진만 한두 개 장면만 찍고 유물들을 그냥 그 푸대자루에 쓸어 담고 참. 그렇게 발굴을 끝냈다고. 그래서 이 고고학자 분들한테는 이 무령왕릉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안을 가지자면 이렇게 그 발굴의 위협이라든가 그 도굴의 위협 때문에 허둥지둥 발굴 끝나는 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 아니긴 한데요. 그래요?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맨 한때는 이 무령왕릉이 그 직접 무덤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런 오래된 물건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습기도 차고 망가지게 됩니다. 현재 무령왕릉은 봉쇄돼 있고 그거랑 똑같은 레플리카를 옆에 세워서 지금 공주에 가시면 그 레플리카 무령왕릉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 그냥 뭐 자루에 막 쓸어 담았던 금관 팔찌 이런 것들 그 잘 보관은 됐을까요? 여기에도 또 하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 발굴에 참여하셨던 당시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교수님이 되신 분이 학교에 가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유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팔찌라든가 그런 귀한 것들이 몇 개 없더랍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교수님이 조용히 하라고. 이거는 문제 없는 거, 그 사정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정이요? 예, 나중에 조유전 그 전 민속박물관 관장님이나 이제 아니면 기원령 관장님의 이제 기록에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 무령왕릉이 발굴되고 여기에 보물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 당시 그 국정원의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귀한 유물들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방에다가 그런 유물들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청와대까지 갔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그 유물들을 보였대요. 예. 그러자 그 당시 그 대통령이 이 귀중한 무령왕릉 왕비 팔찌가 있거든요. 그걸 들고 이게 정말 금인가? 그래서 에잇 하면서 휘어보는 일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쓰시는 분에 따르면 그게 정말 휘어지면 어떡하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학교 때 들으면서 머리가 아찔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한번 그냥 보고 다시 돌려준 거예요? 아니면 예. 가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돌려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유물 발굴서 그 사진 도록을 보면은 그 나중에 돌려졌기 때문에 제일 뒤에 실려 있다고. 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만큼 이 대통령의 권력이 법과 글쎄요. 상식 위에 있었으니까. 그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그런 예.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에 윤저턴 그 전 대통령 부부가 뭐 경복궁에 사적으로 출입했다, 뭐 무슨 방에 10분 동안 가 있었다, 뭐 심지어는 뭐 물품들을 빌려가서 1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다. 예. 이런 논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 법과 질서를 지키고 피해 끼치면 안 되고 원칙을 지키고 그런 걸 끊임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사회의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심지어 조선시대 왕조차도 법은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면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왕도 틀림없이 법을 지켜야 됐고 원칙을 지켜야 됐고 그게 아니면 신하들이 외치는 거죠.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시대인데 하다못해 지금 2025년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통령이 법과 상식을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유물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문화재 안에 들어가고 그런 거는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죠. 이번에 경주 에이펙 성공리에 끝나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로서 최근에 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것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너무 좋죠. 예.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사학 전공한다고 할 때 부모님과 선배들이 바꾸는다고 그러게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역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일을 했고 예. 그래서 가끔은 후회하지만 그래도 안 가면 더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문화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되겠는데요.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다만 한없이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셨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경고장 그 박물관 벽에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찌개했는데 이제는 외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김구 선생님. 우리가 문화 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은 저 말고도 이 역사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 그러니까 공예 그런 거에 여기가 틀림없이 돈도 잘 못 보고 힘든 걸 알면서도 열심히 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디 그분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한 급료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에서 그 신라 금관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신라의 금관이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거죠. 네, 정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그 삼국에 전부 관들이 있고 금관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솔직히 그 객관적으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금관이 신라 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금판을 얇게 잘라서 날출자 모양을 만들고 한 200개 넘는 그 영달과 그다음에 고곡을 붙여서 영 뭐요? 영달이라고 해서 금판을 작게 동그랗게 잘라서 이제 금끈에 붙여두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쓰고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파르르 흔들려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서 있는 것만으로 금빛이 번쩍번쩍번쩍해서 마치 정말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머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게 몇백 개가 되죠? 네, 200개에서 300개 그 정도까지. 200개, 있습니다. 300개. 네. 어. 물론 작은 고령 금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지만 이거는 어린아이용 금관으로 추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금관인데 이거를 이제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산 사람이 썼다. 아니야 그냥 죽은 사람의 부장품으로 썼다. 그거는 진짜 의견이 쫙 갈려 있어서 어느 쪽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 이 금관은 굉장히 보는 것만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보는 것만도 사람을 홀리게 할 정도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금관이 어찌 만들어졌나 아쉽게도 그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날출자 모양으로 된 것이 나뭇가지 태양에 걸릴 수 있는 그 나뭇가지를 만든 것이다. 아니면 그 샤먼들, 무당들이 사용하던 그 사슴뿔 모양을 만든 것이다. 사슴뿔. 예. 왜냐하면 사슴은 정말 그 고대에서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던 그런 신수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이 정말 그런 것을 씀으로써 신라의 왕은 이제 그냥 왕인 동시에 약간 좀 무속적인 그런 신령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서 상징하는 것이죠. 예. 정말 귀중한 역사의 유산이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신라 금관은 모두 몇 개 정도가 지금 발굴돼 있습니까? 7개 정도인데요. 7개. 예, 그 중에 하나인 고령금관은 아마 도굴되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낸 거였고요. 그 가장 그 일제시대 때 발견된 것이 3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이 되고 나서 발굴한 게 3개 정도입니다.
그 만들어진 시기로 가장 오래된 것은 황남대청 쪽이고요. 황남대청. 예, 가장 나중에 만들어낸 시대로 그러니까 발굴된 시기 말고 가장 나중에 발굴된 것은 만들어진 것은 천마총인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좀 금관이 커져요. 그리고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만큼 더 기술이 매우 발전했겠죠. 발전도 하고 그리고 이게 후대로 갈수록 그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금관 말고도 이 금동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에다가 금을 씌워서 금관처럼 보인 것. 이런 거는 보통 신라 왕들이 그 지역의 여러 그 군장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왕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관 자체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왕은 그 정말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늘과 연결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군장들도 신라에게 복종하면 그에 알맞는 관을 선물해 주는데 몇 가지 금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미있는 게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수리? 예, 망가졌다가 수리한 거. 직접 쓴 거예요. 진짜 쓰고 다녔기 때문에 고친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순금으로 된 걸 하고 네. 지방 관리들한테는 동으로 만든 것에 금도금을 해서 선물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그냥 모셔둔 게 아니라 직접 쓰고도 다녔다. 예, 예. 아, 그리고 신라금관도요. 100% 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순금은 그 원소 기호가 79번인데요. 순금은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합금으로 보통 만드는데 신라 때 것은 주로 은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금은 정말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훼손이 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을 포함한 합금으로 신라금관 7개가 지금까지 발굴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역사학자 이한 씨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이 명성황후 드라마 주제곡이죠. 조수미의 나 가거든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